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스라이팅.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판단력을 잃도록 상황을 조작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심리조종술. 안녕하세요. 저는 괴담 들려주는 정육점이라는 구독자 4만 명의 공포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이제 막 4년차에 접어든 트위치 스트리머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공포 채널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 운영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 가스라이팅의 원인이 조회수와 수익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제 잘못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달리 좋은 의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시작해봅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게임 방송을 했지만 전염병 때문에 강제 휴직을 당했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 싶었던 나는 유행하던 라디오 형태의 공포 채널을 개설했다. 라디오 방송은 쓰던 컴퓨터로도 충분했고 키리 눕기도 하고 음성 변조도 하면서 열심히 했다. 부족한 것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신선한 괴담을 찾는 일은 힘들었다. 마치 매일 먹어야 죽지 않는 것처럼 신선한 괴담이 없으면 채널 운영이 안 됐다. 전문 유튜버가 되면서 생활비 압박을 받았고 초심을 잃고 수익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래서 조회수를 위해 영혼을 갈아 넣은 더 무섭고 더 신선한 영상을 자주 올려야만 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후원 몇 푼보다 신선한 괴담이 현실적으로 더 큰 힘이 됐다. 제보받은 사연들도 다 중복된 쓰레기라서 나는 내가 직접 사연을 창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글쓰기 실력은 늘지가 않아서 슬럼프도 겪었다. 그러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섬뜩한 제보를 창작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다. 마치 내 채널에 신선한 고기를 새벽 배송으로 던져놓고 가는 식으로 채널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 제보자는 당사자인 척 사연이 실화라며 공포심을 주는 거짓말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사연이 너무 구체적이라 이걸 올리면 유언비어 유포로 잡혀가지 않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제보자의 글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할 수가 없어 질투심이 났다. 그 제보자는 항상 익명을 위해 메일 주소를 바꿔 제보했다. 하지만 나는 그 내용만 봐도 그 제보자의 사연인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제보자의 사연들은 가지각색이었지만 어떤 큰 사건에 속한 작은 퍼즐 조각이었다. 사연의 맞춤법은 완벽했지만 번역기로 여러 번 세탁한 거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녹음 중에 NG를 내게 되었고 편집 중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 악마 숭배와 관련된 규칙이 나오면 그 제보자의 사연이란 게 100% 확실했다. 사연의 첫 줄에 다크웹에서 나온 낯설고 영역이 강한 사진, 저주하기 위해 44일마다 오전 4시 44분으로 설정된 44줄의 예약 발송 메일을 구성하는 4444개의 글자, 44개의 마침표, 44개의 쉼표, 4개의 물음표, 4개의 느낌표,
내 쌍의 따옴표. 그리고 기억하도록 세뇌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숫자들. 사연의 마지막에는 별표로 된 구분선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고 싶은 말과 추신이 적혀 있었다.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 있어서 이메일 확인이 어려우니 이메일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익명성을 위해 이 이메일 계정은 4분 후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간혹 저작권 문제로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추신, 이용 수칙. 제가 제보한 사연의 저작권을 포기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끝. 그 제보자는 나에게만 제보하는 게 아니라 공포 유튜버들한테 모조리 메일을 돌렸다. 조회수와 수익을 향한 야생 같은 경쟁 속에 나는 항상 2등으로 영상을 올렸다. 1등으로 올린 채널들만 조회수를 독차지할 뿐 2등부터는 전기세도 건질 수 없었다. 나는 그 제보자의 재능이 너무 필요해 나한테만 사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나도 유튜브 떡상도 해보고 비즈니스 문의도 받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작은 욕심이 가스라이팅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44일 만에 사연이 도착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처음 보는 메일 주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제보자의 사연이 도착하자마자 회신 메일을 보냈다.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서 죄송하지만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 사연을 보내지 말고 저에게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곧바로 그 제보자의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사연은 이미 보내줘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번 사연을 유튜브에 1등으로 올린다면 다음 사연부터는 괴담 들려주는 정육점님에게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보내셨으니 이제부터는 실수하실 때마다 이용수칙을 추가하겠습니다. 추신, 이용수칙 제2조. 지금부터 실수할 때마다 이용수칙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용수칙을 어긴다면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사연을 보낼 것입니다. 끝. 나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던 상관이 없었고 자막 없이 영상을 만들어 겨우 1등을 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제보자가 조현병이나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는 악플들로 도배됐다. 그러면서도 구독자들은 피해 굶주린 박쥐떼처럼 더 많은 영상을 요구했기에 나는 매우 흐뭇했다. 두 번째 이용수칙이 적용되는 사연이 도착한 날, 나는 회신 메일을 보내 사연을 자주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제보자는 다음 사연부터 사흘 간격으로 보내드리겠지만 지난 영상에는 자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용수칙을 적어보냈다. 추신, 이용수칙 제3조. 제보받은 사연은 모두 자막을 넣은 영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용수칙을 어긴다면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사연을 보낼 것입니다. 끝. 나는 짜증이 났지만 더 이상의 회신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제보자도 간섭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연은 나만 받았기에 실수하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고 다음 사연 도착 전날 밤에 올렸다. 그러나 그 제보자는 지난번 영상이 늦게 올라왔다고 지적하며 네 번째 이용수칙을 추가했다. 추신, 이용수칙 제4조. 제보받은 사연은 제보받기 전날 오후 4시 44분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용수칙을 어긴다면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사연을 보낼 것입니다. 끝. 이용수칙은 사연 하나당 1개씩 늘어갔다. 나는 실수 없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방에 틀어박혀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다. 그래도 그 제보자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고 이용수칙을 추가해 40개까지 늘렸다. 늘어난 이용수칙 때문에 오히려 콘텐츠의 질은 떨어졌고 구독 취소와 실오요가 들어갔다. 하지만 코인 차트의 희망 고문처럼 나는 판단력을 잃은 채 그 제보자의 사연에만 의존했다. 구독자들이 다 떠나가도 나 홀로 그 제보자의 구독자로 남아 현실 감각도 잃은 채 지배를 당했다. 가끔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은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겪었다. 점점 많은 영상을 제작할수록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을 의심했던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됐다. 게다가 다른 공포 유튜버들의 경험처럼 귀신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기괴한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다. 44번째 이용수칙이 도착하기 전 난 난생 처음으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해당 채널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채널 운영자를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 라며 취조했고 나는 수상한 번호를 반복하는 어떤 제보자에게서 사연만 받았을 뿐 창작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라며 그 제보자에 관한 모든 것을 진술했다. 진술을 듣던 수사관은 당분간 그 제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영상 제작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내가 직접 그 제보자를 처벌해야 했다. 나는 그 제보자가 눈치를 못 채도록 채널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다. 44번째 이용수칙이 포함된 사연이 도착한 날은 4월 1일 만우절이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제목도 없고 규칙성도 무시한 사연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존 전문 유튜버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저렴한 고시원을 찾다가 부산 괴정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은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소문에 싼 값으로 방을 내주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시원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운동하기는 좋다고 생각했죠. 월세를 조금 벌기 위해 유튜브에서 먹방이나 소소한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인근 야산에서 생방을 하다가 야생 너구리의 사체를 발견했죠. 그런데 한 구독자가 후원을 핑계로 진짜 너구리라면 먹방 아이템을 요청했고 결국 집으로 가져가 라면에 조금 잘라 넣는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구독자가 늘었고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공동묘지 주변에 사는 야생동물을 몇 마리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마다 죽은 사람의 기억을 꿈꾸는 미스터리한 현상에 잠을 깨는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현상은 플라나리아 실험을 통해 설명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또다시 야생동물 먹방을 하면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입건하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살인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야생동물 먹방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야생동물 먹방을 요청했고 저는 공동묘지에 사는 야생동물을 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노트북을 켜서 약 40분 동안 꿈에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먹을수록 죽은 자에게 빙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저는 죽은 자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구독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빙의 후유 증거와 구독자들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거식증이 생겨서 먹방은커녕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했죠.
더 이상 먹방을 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노트북에 저장한 내용을 익명의 사연으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제보해 영상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먹방하면서 꾸었던 꿈들이 부족해질 때쯤 이메일을 통해 어느 공포 유튜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식증이 있는 줄 몰랐던 그 유튜버는 조회수를 늘려야 공론화가 된다며 사연을 더 자주 제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를 믿었고, 거식증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기억을 꿈꾸기 위해 야생동물을 억지로 뱃속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의 자율 구독료를 위해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말이죠. 아직 사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별표로 된 구분선. 하고 싶은 말. 추신이 나왔다. 노트북이 갑자기 안 돼 사연이 미완성이니 일단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요즘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용수칙을 추가합니다. 추신 이용수칙 제44조. 제보받은 사연은 빙의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용수칙을 어긴다면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사연을 보낼 것입니다. 끝. 이젠 내 진심까지 트집 잡았고 빙의까지 강요를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진 나는 회신 메일을 보냈다. 저는 빙의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쓴 소설을 실화라고 주장하는 사연은 더 이상 영상으로 만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미리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망설임도 없이 부칙을 추가했다. 거짓 같아도 이 사연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이 사연은 목소리가 진실해야 하므로 이용수칙 제44조에 의거 폐고시원에서 흉가체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빙의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제목과 결론은 사흘 안에 흉가체험 미션에 성공하면 보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신 이용수칙 제44조 수행미션 제1항 부산 사하구 고시원 404호를 찾아가십시오. 도어락 비밀번호는 입니다. 방에 들어가 오전 4시가 되면 그곳에 있는 노트북의 전원을 켜십시오. 끝. 문득 나는 추신에 나온 주소가 그 제보자의 집 주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제보자를 직접 잡을 생각에 밥도 안 먹고 부산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연의 결말이 궁금해 미션을 해보려는 내 모습에 놀랐다. 나는 그 제보자 집 주변 CCTV에 내 차 번호가 찍힐 것을 염려해 부산역에다 주차시켰다. 그리고 밤까지 기다려서 지하철을 탔다. 고시원은 지하철 바로 옆.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 옆에 있었다. 그리고 고시원 입구에는 4월 4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입실인들은 퇴거해주세요 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공사 때문에 건물 안은 전기를 끊어놔서 컴컴했고 나는 휴대폰을 후레쉬 삼아 들고 갔다. 불 꺼진 관리실엔 아무도 없었고 고시원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난 것 같았다. 4층에 올라가 404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좁은 침대 위엔 이불과 쓰레기가 뒹굴고 옷걸이에 옷은 없는 걸로 봐서 옷만 싸들고 도망간 것 같았다. 부산까지 와서 그 제보자를 못 잡은 게 아쉬웠지만 이런 데서 살았던 걸 보니 동정심도 생겼다. 그 제보자의 단서를 찾던 중 작은 책상 위에 방전돼 켜지지 않는 노트북을 발견했다. 어댑터를 뽑아 그 노트북에다 둘둘 감고 입구로 나가다가 휴대폰으로 침대를 흘끗 비춰봤다. 흐트러 놓은 이불이 마치 벽을 보고 누워 잠든 사람의 등처럼 보여 소름이 끼쳤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되돌아가 이불을 걷어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른 고시원을 나왔지만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나 있었다. 미션대로 오전 4시까지 그 노트북을 켜보면 단서가 있을 것 같아 2시간을 무작정 걸었다. 나는 부산역 주차장에서 곧장 밤길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다. 오전 4시에 맞춰 그 노트북을 켜니 화면에 메일 작성창 2개가 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면서 그 노트북 위로 앙상한 손가락들이 보였다. 미션 때문인지 나는 귀신의 빙이 된 듯 손가락들을 따라 키보드를 눌렀다. 그러다 점점 양손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금세 A4 4장 분량의 사연을 작성했다. 사연은 신선한 괴담이었고 이제껏 연습해도 안 되던 무시무시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앞으로 사연을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그 제보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메일 작성 후 예약시간 입력란에 4월 4일 오전 4시 44분이라고 2개 다 똑같이 설정했다. 그리고 커서로 발송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내 왼손이 잠시 빙의에서 풀려났다. 그 순간 나는 가위에서 깨려고 버둥대듯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밖으로 밀쳐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정신을 차리고 난 후 메일에다 뭐를 썼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 노트북을 보려다가 빙이 될까봐 무서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더니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그 제보자가 45번째 이용수칙을 추가하는 꿈을 꾸었다. 이제부터 사연은 빙이 든 상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틀 뒤 그 제보자의 메일이 도착했다. 노트북이 며칠째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저께 충전이 돼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난번 사연의 제목과 결론은 빙이 되지 않아 이용수칙 제44조 수행미션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폐고시원 방에서 제 노트북을 켜지 않아 이용수칙 제44조도 위반했으니 이번 사연부터는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사연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 계정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 제보자에게 회신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 전송이 실패했다며 반송됐다. 그 제보자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나는 그동안 경찰 조사와 빙의 현상을 체험하게 만든 내 공포 채널을 삭제했다. 수백 개의 영상이 삭제될 때 수백 개의 감정이 교차했지만 아쉽기는커녕 속이 다 후련했다. 그 노트북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오후 4시쯤 경찰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오늘 오전 건물 개축 공사 중 발견된 부산 폐고시원 백골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본부와의 화상회의로 연락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가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니 내일 오전에 출석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참고인이 위 사건 피해자를 고소한 경위와 참고인이 수상하게 여긴 번호가 위 사건 피해자 도어락 번호와 어떻게 일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가스라이팅 고소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이메일 발송 IP 주변에 잠복하면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소인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다만 피고소인 거주지에 외부 침입과 절도 흔적이 있어 고독사로 추정되지 않는 만큼 강력범죄 수사대로 통치해 강도살인 사건으로 정식 수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벌의 속옷과 영치금, 그리고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USB에 저장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강력범죄 수사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나는 숨진 제보자로부터 사연을 받았던 것일까? 사연을 대신 쓰게 하려고 폐고시원으로 오라고 시킨 것일까? 그렇다면 어제 가져온 그 노트북의 이메일은 누가 보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숨진 제보자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일까? 도대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면서 메일함의 사연들을 USB에 저장하던 중 처음 보는 메일 주소로 보낸 사연이 도착했다. 사연을 읽어보니 어디선가 봤던 중복된 사연이었다. 나는 대충 스크롤링을 하다가 메일을 보낸 날짜를 보고 기절하고야 말았다. 실화 속의 실화. 숨진 예약 메일 제보자에 의한 익명의 가스라이팅. 보내는 날짜 4월 4일 오후 4시 44분. 추신. 이용수 측. 제가 제보한 사연의 저작권을 포기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